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세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도연영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미래에셋 미디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2010년 긴 여정 끝에 행복으로 끝이 났다. 이런 기사 제목이 났었는데요. 2011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말 랠리가 신년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속속 보이고 있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상춘 부사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신년에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축하드립니다. 2010년 미국 시장이 폐장을 했고요. 오늘 밤이면은 2011년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미국 시장 지난 한 해 동안 다우지수가 11% 상승을 했고요. 12월 한 달간만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이 마감 모습 전해주시죠. 예, 작년에 그 2010년대를 맞으면서 첫 방송에 주식에서 그 돈을 버시려면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너무 이게 경기가 터닝 포인트 할 때는 증시와 관련해서는 그 비관론자들의 견해를 좀 영합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난 한 해에 많이 어려움 속에 미국 증시를 이렇게 따진다면 한 10% 넘게 랠리에 가까운 이런 좋은 시장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 해를 미국 증시를 되돌아보면 초반에는 역시 2010년대 미국 증시를 버냉키 랠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초반에는 경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서도 버냉키 의장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강한 의욕 이런 것이 양적 완화 정책의 추진으로 나오면서 사실 돈의 힘에서 주가가 끌어올린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2010년대 미국 증시가 10% 오른 것을 버냉키 랠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항상 결과는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런 돈을 공급해주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 이제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미국 증시의 지난 한 해 보면 작년 11월 이후 특히 12월 달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은 양적 완화 정책의 추진 힘입어서 11월 중순에서부터 각종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경제 지표들이 아주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미국 경제가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불렸던 고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 소비와 관련된 지표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사실 회복세를 보였고 이것이 뒷받침돼서 12월 달에 이 크리스마스 특수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외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지난 한 해의 한 해의 주가 상승폭의 거의 50%를 좀 끌어올리는 네. 이런 배경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히 12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도인행커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연말 랠리가 신년 랠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12월 달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해를 맞는 주식과 그다음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특히 올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게 아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특히 12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사실 2009년, 2008년 모기 사태에 상당히 어두웠을 때 새해를 맞을 때보다는 지난해보다도 특히 올해 상당히 희망을 갖게 하면서 새해를 던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처럼 12월 한 달간의 상승폭을 보면요. 다우 지수는 2003년 이후, 그리고 S&P 500 지수는 1991년 이후,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999년 이후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말이 갈수록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이 확연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욱더 큰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3대 지수별로 주가의 그 최고치 12월 달의 상승을 언제서부터 기록했을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려 주셨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S&P 지수가 가장 오랜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이 S&P 지수라는 것은 대부분 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특히 3대 지수 중에 경기가 민감한 S&P 지수가 많이 오르는 데는 역시 올해의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회복세가 빠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주목해라 하는 이런 얘기가 올해 그 글로벌 증시를 조망하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8년 이후에 미국 경제 증시 투자에서 주목하라는 얘기는 거의 한 번도 없었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11월 달에 발표했던 주요 예측 기관들, 다시 말하면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그렇게 빠를 것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장률을 한 2% 후반대로 대부분 다 내놓았습니다는 지난 그 12월 달 들어서 미국 경제의 고용이라든가 민간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주요 예측 기관에 앞서서 미국 경제 현황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버냉키 장을 비롯한 미국의 경제 강료들은 오히려 이러한 그 2% 후반대보다 월등히 좀 높은 3% 중반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세를 맞는 미국 경제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글로벌 증시에서 아무리 위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모습,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정책적 모습 이런 것은 계속해서 최대 영향력을 행사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주식자 희망을 던져주는 것은 바로 그 중심권에 있는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좋다면 글로벌 증시 새해도 훈풍을 불지 않겠냐 하는 이런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하지만 또 세계 경제 중심은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2011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묘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라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올 한 해도 경기가 나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세계 경기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증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닙니다는 글로벌 경제의 그 전체적인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둔화되냐면 지난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래저래 높았었거든요. 네. 지난해 공식적인 그 성장률은 아마 2월 중순 3월 달 들어서 이제 발표되겠습니다는 대체로 지금 예상은 한 4.7%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4.7%라는 것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성장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자연스럽게 성장률은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의 그 주요 예측 기관들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4.2% 정도로 비교적 시각이 고정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는
올해 그 특징이라면 주요 예측 기관들이 4.2% 내외로 보기 때문에 사실 4.2%의 수준은 상당 부분 정확하게 들어맞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이런 그 개인적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그 예측 기관들의 성장대로 4.2% 간다면 지난해 그 4.7%에 비해서 한 0.5%포인트 더 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재 그 세계 경제 잠재 수준이 능력 가능한 성장률이 4% 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그 이보다 높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 가능할 것으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성장률이 4.2%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낮아진 수치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개별 국가별로도 궁금한데요. 올해도 역시나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어떤 국가들이 성장할 걸까요? 위기가 극복되고 난 이후에 개별 국가의 성장률은 지금 말씀대로 니프티 피프티 차별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 차별 정도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그러나 올해는 그 지난해 성장이 안 좋았던 국가들은 좀 성장이 다소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난해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던 국가들은 성장이 다소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차별 정도는 이렇게 좀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별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 차별화 정도의 추세는 올해도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경제 그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단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경제가 역시 앞서 말씀같이 올해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성장률은 한 3%대 중반 정도는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여러 가지 그 결함, 통합에 따른 결함, 그다음에 일본 경제의 그 특유의 결함 이런 것 때문에 올해도 성장률이 1에서 2%의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강력한 긴축 정책 때문에 올해도 그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이유는 없습니다는 그러나 작년에 상하반기 놓고 볼 때는 상장률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 높았고 하반기에는 8에서 9%다 보니까 올해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상반기에는 성장이 좀 낮고 하반기에는 성장이 높아간다 하는 이런 측면은 브릭스 펀드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유의할 대목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그 대표격인 브릭스 국가들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회복 국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브릭스에 이어서 세계 경제 속속 편입되고 있는 뉴 브릭스 국가들은 올해도 고도 성장세가 지속돼서 앞서 갔던 국가와 성장률 격차 줄이는 그래서 성장 대열에 편입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개별 국가에 있어서는 이 뉴 브릭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이런 것이 올해의 세계 경제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 브릭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국가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뭐 마빈스, 아파시아, 비스타 이런 용어 지난주에 점검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작년 이맘때쯤이면 비시스 국가라는 용어를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국가로서 신종 용어로 마빈스 비스타. 비스타는 좀 일본에서 오래전에 제기했지만 다시 그 비스타가 그 제기되고요. 그다음 믹트 국가라든가 그리고 아파스테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개별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자막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 반열을 이렇게 떠올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뉴 밀레니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난 10년 동안은 세계 그 경제가 글로벌 추진 속에 글로벌되다 보니까 사실 그 모든 상품의 시장은 상품이 넘치는 오버서플라이 공급 과잉 시대가 되고 이 공급 과잉 시대에서는 시장의 힘이 공급자가 지는 서프라이 마켓이 아니라 수요가 지는 디맨드 마켓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사줄 수 있는 인구와 같은 이러한 요인이 세계 경제 성장 대열에 올라가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떴다. 인구가 많은 브릭스 국가들이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위기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뜻하지 않는 위기를 거치면 사람이 움츠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생각해서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에는 글로벌보다는 자기 이익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시각이 가는 가운데요. 이것을 이제 신민족주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신민족주의에서는 부존자원에 대한 애착 정도, 부존자원의 권리 행사 이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2010년대에 이런 국가 이익을 중시하는 이 신민족주의가 태동되는 가운데 속에서 이 광물자원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 이렇게 매장량이 시한이 딱딱 걸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광물자원 같은 경우는 매장량 한계가 있을 때는 수요가 거기에 공급이 거기서 매장량에 올다가 올 때까지는 몰다가 매장량 한계 더 붙이면 갑작스럽게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결국 민족주의와 이 원자재 가격 피크 시어리가 맞물려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바로 그러한 부존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201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10년대에 세계 경제의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광물자원을 비롯한 원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올해는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반열에 편입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들이 일제히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환율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환율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환율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서 환율 전쟁이 불거진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경제 네. 문제에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환율 전쟁에 대해서 지난해 가장 최대 이슈로 꼽긴 합니다는 이 글로벌 환율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효과적인 대책은 뭐 서울 정상회담이든 이런 때 마련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지난해에도 미일과 중국과의 그 무역 불균형을 비롯해서 글로벌 불균형은 더 심화된 상태입니다. 이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것은 심화되면 결국 각국의 통화치로 나오기 때문에 환율 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지난해 그 무역 불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로벌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 보니까 올해는 이것이 가시화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글로벌 환율 전쟁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많은 리스크 중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을 가장 먼저 꼽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글로벌 환율 전쟁이 잠복되어 있어서 이것이 가시화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미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상대로 미국 경제가 3%대 후반 정도만 나온다면 달러 가치가 안정이 돼서 달러 가치가 안정이 될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통화는 약세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환율 전쟁은 예상만큼은 불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미국 경제가 이러한 낙관적 예상과 달리 올해의 그 위기 극복 3주년을 맞아서 3년 차를 맞아서 다시 위기가 불거지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금 미국 경제 자체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사는 거의 없습니다. 금리가 제로 상태. 네.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이미 위험수를 넣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올해 미국 경제가 어려진다면 결국은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뺏어서 경기 회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빼는 걸린 궁핍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달러를 약세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달러 약세를 도모할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뺏지 않기 위해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보니까 미국 경제 달러 약세, 다른 국가 달러 약세, 다른 국가 통화 약세하면 이 글로벌적으로 보면 평가절하의 경쟁적 하면 그 과정이 바로 글로벌 환율 전쟁이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미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서 좌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 여러분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때는 환율 전쟁 불거지지 않다가 그래서 국내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다가 만약에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주춤거리면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돼서 환율이 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거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거 국내 외환시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보다 변동성이 더 확대되지 않겠냐. 그래서 변동성 확대되는 것이 올해의 그 대내의 외환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이 환율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부존 자원 말씀을 하시면서 원자재 가격 이 상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초강세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네, 새해 벽두부터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세계 경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죠.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 원자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들은 사실 2010년대에 고성장국이 됩니다는
이 원자재를 많이 수요하는 국가들은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원재 가격이 초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이미 원재 가격 문제는 짚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좀 요약해지면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가 넘어서 올해 그 최대 120달러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능성, 이 수준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에서는 단식하기 있습니다는 기본적으로 100달러 이상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리를 비롯한 갈수록 가치 매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에도 북반구 지역에 이렇게 곡물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것을 공급으로 메워주는 것이 남반구의 그 작황 상황인데요. 호주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남반구 지역에 이 발음이 좀 제가 똑똑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남반구 지역 하면 무슨 북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거는 아니다 말씀드리는데요. 이 남반구 지역의 곡창지대 작황상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 지역에 지금 웰빙이라는 공간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 남반구 지역의 작황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원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 원재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올해에 우리 금리는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또 우리 돈 가치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원재 가격과 금리와 그다음에 돈의 가치가 동시에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삼고 현상이다, 신삼고 현상이다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은 기업의 채산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보면서 이 원재 가격의 동향은 1년 내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뭐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구리, 또 농수산물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 국가가 아닌 수요 국가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 세계 경제 발목을 잡았던 또 이슈 중에 하나가요. 바로 유럽 재정 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한 해 이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할 리스크 어떤 것들이 전망이 되고 있나요? 워낙 그 지난 12월 이후에 세계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신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신년 랠리든가 뭐 제너리 이펙트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들이 많습니다는 사실 올해는 이러한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투자자 여러분께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항상 이 증시라는 것은 기본이라든가 균형적 감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특정 시점에 이렇게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쏠림 현상이 되고, 이 쏠림 현상은 결국 기초요건 이상으로 가격이 많이 단다면 그게 바로 거품이거든요. 네. 거품은 항상 붕괴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해 예상되는 리스크 같은 것도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새해 증시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많은 리스크 중에서 일단 그 미국 경제는 올해 그 좋을 거로 봅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경제 글로벌 리먼 사태가 터진 지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 위기 극복에서는 위기를 낳게 한 근본적 체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제가 이렇게 좋을 때는 항상 위기 발생 3년 때는 애프터 쇼크 여기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후폭풍이다 하는 차원에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상태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낮긴 합니다는, 그러나 올해 미국 경제를 볼 때는 이 애프터 쇼크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지금 깊은 나락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5대 함정에 빠지느냐 여부, 물론 이제 지금 빠져 있습니다는 여기서 헤어날 것인가 여부, 이것도 일본 경제를 볼 때 큰 리스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계셨습니다는 유럽 재정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두 차례 걸쳐서 글로벌 그 금융시장을 상당히 강타했습니다는 지금은 외형상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잠복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의 그 경우에 따라서는 3차 유럽 재정위기도 불거질 수 있다 하는 측면을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그 경기는 투하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비용 여건 측면에서 인플레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올해에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로 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에서 특히 신흥국 중에서는 그동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는 지금은 해당 국가의 그 통화 가치가 많이 오르고 금리도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리차라든가
특히 그 환차익 측면에서 이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올 때는 환차익 측면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 환차익 측면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유인 같은 거, 여건 같은 경우는 좀 약화된 상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세가 좀 빨라서 미국의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사실 그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엑셀런스 현상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다하더라도 리스크는 뭐냐? 리스크는 발생하면 본인 자신의 위험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그 가능성이 우려될 때 그것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주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역시 북한과의 대치를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도 우리가 올해 증시를 바라보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그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서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렇게 그 낙관적 시각이 일색이 될 때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항상 균형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리스크들이 곰곰이 꼽는 것도 중요한 그 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어떠한 시장이어도 리스크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애프터쇼크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각을 우리 증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지난해처럼 이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지난해 같은 성장세가 이렇게 지속되면 우리 경제 과열돼서 오히려 증시에서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난해 성장률이 한 6.1, 6.2%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잠재 수준이 지금 4%인 점을 감안해 볼 때 GDP 갭상에 지금 인플레 갭이 2%포인트 이상 인플레 갭이 발생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성장률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난해 성장률이 6.1%, 2% 기록했으니까 올해는 한 7% 이상 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증시에 좋으냐? 증시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문제가 더 심해진다면 금리도 올려야 되고 빨리 올려야 되고 돈도 환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출구 전략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증시 입장에서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성장이 낮아진다. 그래서 예측 기관들의 신년 특집에서 아마 다들 보셨겠습니다는 대체로 지난해 성장이 6.2%에 대비해서 한 4.5% 정도로 성장이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률 가지고 증시를 예측하는 시각에서 보면 1.7%포인트 이상 지난해보다 낮기 때문에 올해 그 증시는 좀 안 좋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의 잠재 수준이 4%인 점을 감안해 볼 때 4.5%도 여전히 좋다. 오히려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는 것이 유동성 환수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증시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기에서 보면 이런 지표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체감 경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올해 그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 경기가 더 악화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공급 측면에서 소위 신삼고 현상이 나타날 때는 매출은 그럭저럭 괜찮다 하더라도 신삼고라는 것은 대부분 다 채산성과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실제 그 채산성은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표뿐만 아니라 체감과 관련된 이런 지표를 중시해서 경영을 세우고 국가 경제정책도 운영하고 투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는 여러 가지로 사실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는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수진 따라서 시진핑으로 넘어가고요. 일본도 지금 가한나토 정부가 내년에는 이렇게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러시아도 지금의 메드베데프에서 푸틴 대통령을 넘어가느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이태리라든가 프랑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국가들이 정책 일정이 2012년을 앞두고 올해는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이 많거든요. 네. 이 포퓰리즘 하는 것은 경제 곳곳에 거품을 끼울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외형성에 낀 부분과 내실 부분과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으면 착시현상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으면 의외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실성을 토대로 해서 경제정책도 운용하고 기업도 경영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판단하는 이런 대목이 무엇보다도 올해 새해 첫날을 맞으면서 사실상 투자자분한테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지난해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경기는 나아지고 있는데 나는 느끼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올 한 해는 이 체감 경기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많은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자 되세요보다 더 좋은 이 덕담은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건강을 잃으면은 돈도 아무 소용이 없죠. 부자도 되시고요. 건강도 지키시는 새해 되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